네, 안녕하세요. 네, 메디코아 이재호장입니다. 네, 지금 이제 예정된 웨비나 시작 시간인 1시 10분 정도가 이제 다 돼가지고요. 일단은 먼저 진행을 할 거고, 이제 참가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지만 조금 이제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그 예정 시간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참가해 주셔가지고, 감사 인사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올해 이제 23년도에 이런 웨비나 화상 강의를 시작한 게 벌써 이번이 다섯 번째가 되는 거고요. 기고객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당사 제품에 관심이 좀 많으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좀 몇 가지 주제를 계속 바꿔가면서 진행했던 교육입니다. 이번 주제는 우리 HRV라든가 APJ 이론 바탕을 통해서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자율신경의 어떤 기능 상태들, 어떤 혈관 건강에 대한 어떤 값이라든가 활용 분야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을 좀 해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가 하셨던 분들은 뭐 각자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각각의 맞춤으로 교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라든가 맥락 자체는 뭐 비슷하거나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강의 자체를 이제 대략 한 60분 정도 진행을 할 거고요. 처음에는 이제 HRV하고 자율신경계 관련해서 한 30분 정도, 그다음에 혈관 건강 부분에 대해서도 한 뭐 2, 30분 정도 사이 내외로 진행을 할 거고요. 마지막에는 저희 당사에서도 모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각각 모델의 어떤 이런 차이점이라든가 그런 내용들 한번 짚어보고 또 들으시는 교육 중에서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면은 그때 간략하게 이제 질의응답 받고 오늘 저기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지금 이제 처음에 교육을 해주실 우리 HRV 이론과 자율신경계의 관계에 대해서 해주실 우리 당사 정기삼 연구소장님 모시고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4년부터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라는 연구를 시작을 했고, 지금 뭐 벌써 한 30년이 지났네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제가 시작했다라고 뭐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디코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2000년부터 HRV 장비를 생산을 했으니까 벌써 한 2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요. HRV 연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접근 자체가 좀 쉬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거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도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를 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년이라는 세월 이상 이렇게 이제 지속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HRV라는 도구가 이제 굉장히 유용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민감하고 이런 역동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 HRV를 자세히 이해를 못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잘못 접근하면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HRV를 접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이제 HRV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웨비나에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가장 기초적인 지식하고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RV에 대해서 이제 미리 알아둬야 될 지식이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뚜렷한 기능적이나 이런 외상이 없더라도 기능적인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면은 병원에 가게 되는데 이런 게 없지. 오늘 주제는 이제 병원하고는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고요. 병원에 가지 않지만 애매한 증상이 오랜 기간 지속이 되면은 이제 어떤 우리 일반인이나 뭐 근로자들 삶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제 HRV나 자율신경 관점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WHO에서 발표한 게 있었는데, 2020년이 되면 우울증이 심장병 다음으로 사망과 장애의 원인이 될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정확한 말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우울증이 굉장히 많은 증가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들이 다 아는 사실이죠. 건강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은
2021년 기준으로 봤더니 제가 93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른 연구에서 보면은 비공식 통계로는 한 인구의 8% 정도가 그 우울증을 앓는다고 그러니까 한 400만 명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병원에, 대충 따져봐도 병원에 한 4분의 1 정도는 가는데 우울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분의 3은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그 4분의 3에 혹시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HRV 장비가 이제 그런 거를 판정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HRV 장비를 사용할 때 우리가 그 미리 명심해야 될 두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담에 보면은 변덕이 죽을 듯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원래 이제 그 건강한 사람의 몸은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진짜 그 변덕이 죽을 듯하듯 그 우리 몸은 변하게 됩니다. 그 변화가 없는 몸이라는 것은 병든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HRV 장비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HRV 장비에 APG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혈관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죠. 이 몸의 이제 기질적인 상태를 검사하기 위한 장비가 아니라 기능적인 상태. 그러니까 기질적이라는 건 체질적이거나 잘 변하지 않는 상태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상태. 지금 현재 그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HRV 검사는 이제 그 기능적인 상태를 보기 때문에 질환 자체를 판정하지 못합니다. HRV 장비를 이제 갖다 댔더니 당신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감기가 걸렸습니다. 아니면 암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질환을 진단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 체온, 혈압과 같이 기능적인 상태를 판별하는 도구다. 요 두 가지는 꼭 명심하고 가셔야 됩니다. 보면은 지금 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도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걸 가지고 했더니 뭐 어떤 질환을 진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이탈 사인 중에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체온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이탈 사인을 측정하는 이유는 이제 환자의 상태를 알기 위한 건데 우리 이 체온도 모든 사람이 36.5도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연령에 따라서 연령이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들의 평균 체온하고 노인의 평균 체온 다르고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고 측정 시간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시각각으로 이제 변한다. 우리가 그 체온의 범위가 이제 어느 정도 있는데 그걸 이제 벗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른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온을 가지고 이제 고열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38도에서 40도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이제 안정 상태입니다. 뭐 운동 갑자기 심하게 하고 왔다든지 아니면 뜨거운 데 들어갔다 나왔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라 실내 온도에서 안정 상태에서 이제 38도, 40도의 체온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몸에 이제 염증이 있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은 이 사람이 감기 때문에 염증을 앓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중한 질병 때문에 염증을 앓고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HRV를 보실 때도 바이탈 사인처럼 사람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아니면 시간에 따라서 다르다. 오전, 오후 틀립니다. 여러분들 하트레이트 측정해 보시면은 아침 일어났을 때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후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하면 이제 많이 올라가거든요. 한 20 정도 이상 차이 나는 경우들도 내가 있습니다. 지금 이어폰을 안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예를 그러니까 들면 나는 누가 이렇게 축소해? 나는 요즘 있어. 자, 오늘 강의는 이제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제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HRV가 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장비가 바디 체커라는 장비를 쓰시게 될 텐데, 거기에 나오는 인덱스들이 있는데, 그 인덱스들의 의미가 뭔지, 그 다음에 HRV 결과를 해석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사항이 뭔지, 그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짐으로써 항상성 유지,
그러니까 균형이 깨지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항상성 유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정의한 게 아니라 서울대학병원의 이제 분당병원 통증센터에서 이제 정의해놓은 웹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건데, 여기는 이제 교감신경의 균형이라고 돼 있는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항상 이제 기량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균형이 깨진다는 건 부교감신경이 같이 깨진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항상성인 문제가 생기면 어떤 그 증상들이 있는지 우리가 이제 웹페이지에 나온 걸 한번 보겠습니다. 한 10가지 증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 앞에 서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달아오르고 뭐 가슴 답답하고 두근거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이 나른하고 쉽게 피로하고 감기에 잘 걸리고 차분미 냉한 체질, 그 다음 더위 추위 잘 타고요, 우울하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그 다음에 잠들기 힘들고 뭐 여러 가지 그 수면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두통 발생하고 어지럽고 갑자기 일어섰을 때 현기증 발생하고요. 눈이 피곤하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식욕이 없고 뭐 구역질 트림, 그다음에 이제 배에 가스 차는 건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 중에 몇 개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하나도 없고 아니면 한두 개 정도 있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뭐 제가 보기에는 자율신경에 어느 정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이 중에 이제 한 세 가지 이상, 현대인이라면 세 가지 이상 정도 해당이 되시겠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자율신경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가 이제 분명히 증상이 있고, 이제 앞에서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는데, 여러 병원에서 이제 여러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받은 진단명 중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경성 위장병, 뭐, 특발성 두드레기, 아니면 이제 본태성 고혈압, 이런 진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진단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원인을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신경성, 특발성, 본태성이란 말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원인을 알기가 굉장히 힘들다. 일반적인 검진으로 진단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옆에 이제 그림에서 보이듯이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질병들이 그 자율신경계하고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신경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말초신경계, 통에 속하는 신경계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교감신경과 이제 부교감신경이 서로 기량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서로 반대작용, 기량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 몸의 환경을 일정하게 이제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유지 활동이 깨졌을 때 굉장히 이제 어려움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건강상에. 교감신경은 위급한 상황에 빠졌을 경우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옛날에 우리가 그 수렵을 하던 원시 시절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짐승을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빨리 탈출하려면은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거죠. 대신에 부교감신경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교감신경이 항상 활성화되어 있으면 항상 이제 긴장된 상황을 하니까, 부교감신경은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에너지를 저장해 두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감신경이 위급한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한 경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짐승을 만났을 때, 일단 이제 뭐 위기 상황이라고 하면은 일단 잘 봐야 되겠죠. 동공 확장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땀의 분비. 왜냐하면 활동을 많이 하면은 이제 체온 조절을 해야 되니까 땀의 분비 촉진돼야 되고, 심장 박동이 증가해서 이제 혈압을 높이는데, 이 혈관 수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을 높이는데, 이것은 이제 빨리 뛰어간다든지 아니면 근육에다가 여러 가지 혈액을 공급하는 작용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교감신경계가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부교감신경계는 우리가 이제 위급한 상황에 쓰기 위해서 에너지를 저장해 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인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예전처럼 이렇게 교감신경이 흥분할 일들이 이제 아주 강한 자극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약한 자극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겁니다. 약한 자극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 옛날에는 이제 교감신경이 짧게 흥분했다가 이제 부교감신경이 길게 흥분하는 그런 패턴을 갔었는데, 요 현대인은 강도는 높지 않지만 교감신경이 그 흥분하는 시간이 길게 가고 부교감신경이 그 흥분하는 시간이 이제 짧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해 두고 아니면 어떤 그 안정을 취할 그런 시간이 짧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는데, 항상성 조절에 이제 실패한 사례가 이제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게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우리가 이제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면은 어지럽거나 심한 경우는 이제 블랙아웃해서 쓰러지는 경우까지도 발생하는데, 이게 이제 일어서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이제 여기가 심장이고 혈액이 이제 이렇게 골고루 분포해 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면 혈액이 하지로 몰리면서 뇌에 혈액이 모자라는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우리가 이제 그 이런 것들을 그 뇌 그 혈압이 이제 혈액이 모자라는 걸 우리가 어떤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혈관 수축하고 심박동 증가시켜서 혈압을 상승시켜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경우, 그러니까 자율신경이 이런 역할을 못 해줄 경우에 발생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자율신경 쪽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평상시에 경험하는 그 여러 가지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는 왜 이제 자율신경하고 관계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 보기 전에 이제 지금 하트레이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하트레이트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바이탈 사인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게 그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그 측정을 잘 안 하시니까 그 잘 모르시는데, 이 사람이 전반적인 이제 신체적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날의 컨디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신체적 상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기질적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날의 컨디션은 기능적인 그 현상이죠. 지금 장거리 육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심박출량이 굉장히 큰 심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분당 40회 이하인 선수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몇 번, 1분에 서로 몇 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운동하기를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 있죠.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안전 상태에서도 분당 심박수가 100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뭐 자동차에서 보면은 이제 5000cc의 그 엔진을 가진 차가 있는가 하면은 800cc의 어떤 경차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하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km의 속도로 이제 우리가 달린다고 하더라도 5000cc 차가의 RPM 속도하고 그다음 800cc가 이제 경차가 RPM 속도는 이제 달라지는 거죠. 심박수는 이제 우리 몸에 대해서 기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아까 기능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피로나 흡연, 그다음에 커피 속에 있는 카페인, 요거 그냥 바로 순간적으로 한 10에서 20까지도 하트레이트를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럼 하트레이트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챗 GPT에다가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챗 GPT가 이제 요즘 대세니까. 그 보시면은 심혈관과 건강, 체력 수준, 이거는 기질적인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이 부분은 기능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트레이트만 잘 보시더라도 우리 몸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많이 알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HRV는 그럼 뭐냐? 하트레이트에다가 이제 베리어빌리티가 있는데 심박 변이도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아마 일본에서 온 용어 같은데, 그 심박 변이도라는 것은 우리가 체내의 생리적인 균형 조절과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심장 박동 간격이 연속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자, 심박이 일정한 것 같지만 75 뛰었다가 갑자기 80으로 그냥 한 칸 사이에, 하나 박동 사이에 확 변화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76, 77 이렇게 이제 조금 적게 변화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생명 유지 활동을 위해서 항상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이게 심장 박동도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자, 이 대목에서 제가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심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죄송합니다. 예.
그 심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한 60회 정도 뛴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80살까지 살았다고 가정하면은 한 25억 번 정도 뛰게 됩니다. 심장은 뭐 잠시도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 한번 보겠습니다. 안정을 취하고 있을 때 심장 박동이 느리고 규칙적이다, 맞다, 틀리다. 요 내용은 지금 어디에 나온 걸 제가 갖고 왔는가 하면은 옛날에 우리나라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틀립니다. 안정을 취하고 있을 때 심장박동 느리고까지는 맞습니다. 규칙적이지가 않습니다. 아까 보셨죠? 아까 보셨듯이 80회에서 75회로 갑자기 툭 떨어지거나 이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자, 다음 질문이요.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감정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진다? 불규칙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감정 상태가 되면은 심장박동이 올라가죠. 빨라지죠. 빨라지면은 간격은 좁아집니다. 간격 좁아지니까 움직일 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면은 심장박동이 오히려 규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다음 다른 운동을 시작하면 심장박동이 빨라지면서 불규칙하게 된다.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운동을 하면 심장박동이 굉장히 빨라지니까 심장박동의 간격은 좁아집니다. 좁아지면 여기서 움직일 틈이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규칙적으로 뛰게 됩니다. 왜냐? 운동을 하려면은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어야지 안정적으로 그 혈압을 높여줍니다. 혈압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게 도와주는 역할이죠. 우리가 왜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게 됐느냐? 아마 불규칙한 심장박동은 부정맥이라는 어떤 병명 때문에 우리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부정맥이 있으면은 심장박동이 이제 불규칙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는 거죠. 심장박동이 이제 그 HRV 발생 기전은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몸의 불균형을 유발시키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뭐 혈압의 변동이라든지 호흡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 자세 변화도 그렇고 내부적인 어떤 여러 가지 불균형이 발생을 하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주로 자율신경계가 관여한다고 그랬는데 그 중추신경계도 이제 같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교감신경은 상대적으로 조금 빠르게 이제 동작하는 컨트롤이 속도가 좀 빠른 경향이 있고 교감신경은 상대적으로 조금 느린 경향이 있는데 요 두 가지 영향이 심장에다 합쳐지면은 심장박동이 오르락내리락하는데 언뜻 보기에 이 두 가지 주파수만 합쳐놔도 이렇게 약간 불규칙해 보이는 그렇게 이제 보이는 그 심장박동의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복잡한 심박동 변이가 이제 건강 상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심장의 박동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하나의 클로즈 루프를 가진 단순 제어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리적 상태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다음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방학 기간 중에는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이제 어떤 심장박동의 패턴을 보인다면, 그거에 비해서 시험 기간이라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패턴이 굉장히 단순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가 건강한 상태에는 이렇게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이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우리가 시험 기간이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교감 신경은 활성화되고 부교감 신경은 이제 줄어드는 그런 영향들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인덱스 의미인데 이제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바디 체커라는 장비를 많이 쓰시니까 바디 체커에는 보면 우리가 이제 결과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율신경 조절 능력, 정신적 스트레스, 심박수, 피로도, 이제 신체적 스트레스,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 분석에 대해서 나오고요. 이게 이제 HRV 분석입니다. 우리가 그 결과지에 따라서 스트레스 대처 능력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결과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혈관 분석도 나옵니다. 그래서 혈관 단계가 있고, 그 동맥 탄성도가 있고, 이제 말초 탄성도가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는 여기에 잘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예, 잘 표시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 전문가시니까 HRV 지수들하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린존이라고 표시해 놓은 요 그린존은, 뭔가 하면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메디코아라는 회사에서 갖고 있는 골든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이 골든 스탠다드는 거의 한 20만 명 가까운 그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서 이 나이대 이 성별에는 요 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존을 벗어났다고 해가지고 지금 당신은 굉장히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는 아니고요. 그 보면은 통계적으로 이 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벗어난 사람들은 뭐냐? 그 아무래도 이 정신적 스트레스, 뭐 자율신경 조절 능력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것이 나빠졌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 레드존 이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이제 하이퍼존도 있죠. 하이퍼존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경우가 있고 지나친 경우가 있습니다. 지나치면 또 안 좋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드존이 뭐고 그린존이 뭐고 블루존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율신경 조절 능력, 요거는 이제 토탈 파워입니다. 토탈 파워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스펙트럼 분석을 해가지고 그 모든 주파수 대역에 있는 주파수의 모든 그 전력 신호를 합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보면은 VLF, LF, HF, 그러니까 Very Low Frequency, Low Frequency, High Frequency의 약자입니다. 여기에다가 Ultra Low Frequency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4시간 주기를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짧게 측정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짧게 측정했을 때는 VLF 대역, LF 대역, HF 대역, 요 대역을 가지고 이제 많이 보는데 주로 보는 건 요 두 대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우리가 이제 그 VLF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이제 25초에서 300초니까 그 5분 샘플에서는 거의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고 대신에 이제 LF 대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교감신경계, HF 대역 같은 경우에는 미주신경이 대표적인 부교감신경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스트레스 대처 능력은 우리가 SDNN, 그러니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인데, 그리고 표준 편차인데 NN, 그러니까 정상 박동과 정상 박동 사이에 어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활동에 모두 이제 기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가 어떤 외부의 자극이 왔을 때 그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좋으냐, 이런 것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논문들을 보시면은 심장 위험의 계층화를 위해서 있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보면 심장 위험이 그 굉장히 높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협심증 환자 같은 경우에 이게 낮으면은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때, 왜냐하면은 외부의 어떤 스트레스에 대처를 못하는 거거든요.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그런 그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이제 LF-HF 레이쇼, 그러니까 LF가 교감신경, HF가 부교감신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이제 그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에 교감신경이 높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여기 부교감신경 아닌데 여기입니다. 교감신경 낮은 LF-HF 비율은 부교감신경 우세를 맞습니다. 높은 LF-HF는 교감신경 우세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투쟁 도피 반응에서 이제 부교감 신경이 억제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F 대역이 이제 뭐 교감 신경이 아니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 교감 신경으로 제가 이제 오랜 경험으로 보면은 교감 신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 섞여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거는 뭐 그냥 그 실험의 방법에 따른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LF-HF 레이쇼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반영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은 이것은 높아지게 돼 있는 겁니다.
자, PSI는 그 메디코아에서 개발한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국제적으로 이렇게 통용된다라기보다는 그 메디코아에서 한 건데, 이거는 그 어떤 신체적인 어떤 신체에 가해지는 부담이 이렇게 누적됐을 때, 오랜 기간에 누적됐을 때 이 값이 이제 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해보면은 어떤 질환자와 그 어떤 정상인 사이에 구별할 때 PSI가 굉장히 구분이 잘 되는 좋은 지표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RR 관계의 분포라든지 아니면 시간 영역의 파라메타, 하트레이트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섞어서 그 지금 지수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트레이트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 이제 안정 상태는 서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 상태에서 100이 넘어가면 빈맥 이제 타키카디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심박수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심박수가 얼마다 그럼 이 사람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아침에 측정했는데 어느 날은 높고 어떤 날은 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높은 날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주기적으로 체크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그러니까 자기 건강을 챙기실 때 굉장히 재밌는 결과를 나타내실 수가 있고요. 그 전날 뭐 음주하셨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영락없이 높아지죠. 자, 피로도는 LF를 왜 피로도로 보느냐?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계 동시에 이제 반영하는데, 사실은 보면은 그 LF라는 것은 이제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주로 이제 교감신경계의 활동 지표인데, 이게 비정상적으로 떨어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만성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만성 통증 환자들, 만성 피로 환자들은 이 LF 영역이 거의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그 LF가 낮아진다는 것은 에너지 소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실을 그래서 피로, 의욕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LF가 증가하게 되면 HRV는 이제 대부분 하트레이트가 높아지면서 이제 감소하는 건 사실이지만 LF가 또 너무 없으면은 에너지는 소실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LF를 피로도로 이제 이름을 붙여놓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HRV 지표고, 혈관 단계도 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잠깐 HRV는 아니지만은 잠깐 설명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APG라는 것은 이제 포토플래시스모그래피 맥파입니다. 우리가 맥파 이렇게 퐁퐁퐁퐁 뛰는 게 있는데, 이 맥파를 갖다가 accelerated, 그러니까 이제 가속도 맥파라고 그러는데, 가속도는 우리가 공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두 번 미분한 겁니다. 그래서 미분을 두 번을 했더니 그 지금 그 맥파가 여기 보이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 지금 봤더니만은 이제 A, B, C, D파가 있는데 B파, 요파 있죠. 요파가 그 건강한 사람일수록 밑으로 많이 처지고, 그 다음에 여기 D파라고 있는데 요 D파는 건강한 사람일수록 위로 올라가더라. 이게 이제 논문을 보시면은 그 우리가 이제 A, A분의 B, 뭐, 그 다음에 A분의 D 이렇게 돼 있는데, A를 나눠주는 거는 노멀라이즈 시키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값이 나이가 들수록 커지더라. 그 다음에 이 값이 나이가 들수록 나이에 굉장히 코릴레이션이 높더라.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그 노화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혈관이 나이가 들었는데 좋아질 이유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이유로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이게 B파가 내려가고 D파가 올라가 있는 거는 좋은 1단계로 보는 반면에 B파가 올라가고 D파가 내려가 있는 요거는 굉장히 나쁜 단계다라는 이제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혈관 단계도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데, 혈관 단계는 변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측정했는데 2단계 나왔는데 그 다음에 측정했더니 왜 3단계 나오느냐? 혈관 운동이 굉장히 빠르게 변합니다. 10초에 한 번, 10초 주기로 이렇게 혈관 운동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변하는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측정을 해보시면, 나는 2단계에서 3단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날 갑자기 4단계로 뚝 떨어졌다. 컨디션이 안 좋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노화가 진행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강의가 좀 길어졌는데, HRV 체크할 때 이제 우리가 그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사항 요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HRV 할 때 많이 놓치고 지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이제 초보자들은 물론이고 한 10년 정도 HRV를 보신 분들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HRV를 할 때 요 5가지 이상 심박도가 너무 많은지 아닌지, 평균 심박수가 너무 높거나 낮지 않는지, 그 다음에 VLF TP 비율이 너무 높지 않는지, 그 다음에 측정할 때 명상하시는 분 계십니다. 심호흡 하시는 분들. 이런 거 하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또 SDNN 값이나 TP 값이 너무 낮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HRV 분석이라는 것은 이제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장에 분포하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활동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정맥이라는 것은 지금 이상 심박수라고 하지만 액토피피 이거는 기회 수축이라는 것은 부정맥에 의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자율신경계에 의한 활동이 아니라 심장의 어떤 전기 생리학적인 보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토피빛이 발생하면은 SDMN TP 값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거를 자율신경 활성화됐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분 기준으로 6개가 넘어가면은 HRV 분석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 청소년은 조금 더 이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요 심정 보시면은 지금 요 간격하고 이 간격은 많이 틀리죠. 지금 뭔가 여기서 블락이 일어난 겁니다. 심장 전기생리학적으로. 이런 분들의 우리가 이제 타코그램을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여기에 액토피빗이 120개예요. 120개고, 그러니까 SDNN이 커지고, RMSSD도 커지고, 그런데 LF놈은 엄청나게 커지고, 이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자율신경 활성화됐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이것이 6개가 넘어가면은 이게 왜 발생했는지 발생한 원인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HRV 분석은 가급적 안 하시고 예를 들어서 열 몇 개 발생하셨다 그러면은 이분은 아마 의학적인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균 심박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60에서 100회 사이는 어느 정도 이제 정상적인데, 우리가 이제 40 이하인 경우도 있고, 뭐 120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분들도. 그런데 원인은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장박동수가 이제 올라가면은, 베리어빌리티, SDNN이나 TP 값은 그냥 막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하트레이트가 50 정도 되면은, 뭐 별거 안 했는데도 SDNN이나 이거는 수학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정상 범위 벗어난 원인을 좀 찾아보실 노력을 한 번 더 해보셔야 된다. HRV 분석의 결과보다도 그거를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VLF-TP 비율은 지금 장비에선 나오지 않는데 장비 측정이 끝났는데 어떤 멘트가 나오는가 하면은 출렁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뭔가 하면은 베이스라인이 흔들리는 경우입니다. 원인은 이제 뭐 불안전한 자세, 우울, 불안, 심리적 불안정 상태, 그 다음에 심한 운동, 그 다음에 의도적인 호흡 조절 또는 부정맥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데는 불안정의 원인을 찾으셔야 된다는데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타코그램 보이시는데 이 타코그램이 뭐 이거 정상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고 심박수는 100이고 최저 심박수는 78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2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뭔가 지금 출렁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출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VLF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86%니까 SDNN이 23 정도 되지만 실질적인 SDNN, 그러니까 이 출렁임을 빼고 이제 계산하면 SDNN이 10 이하로 떨어집니다. 왜? RMSSD 봤더니 7.7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출렁임이 왜 발생했는지 너무 지루하고 뭐 이거 하기 싫은가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한 건지
아니면 심리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측정 중에 이제 심호흡이나 명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원래 이제 그 평소에 이제 막 불안하고 이제 뭐 초조한 분들은 명상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조용한 환경에 딱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심호흡합니다. 명상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의 패턴은 이 큰 어떤 출렁임이 계속 이제 감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HF는 전혀 안 보이는데 LF는 잔뜩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면은 SNS가 이렇게 올라가고 PNS가 이렇게 낮으니 당신은 굉장히 긴장한 상태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호흡, 그러니까 인위적인 호흡이 아니라 자발 호흡을 하시면서 다시 검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의도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조작된 검사가 되는 겁니다. 본인이 이 자율신경을 조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할 때 이런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게 의도적인 호흡을 하고 계시는지 안 하고 계시는지, 특히 이제 심호흡을 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매우 낮은 SDNN이나 TP 값이 나오는 것. 어떤 이야기냐. 지금 보면은 자율신경 조절 능력이 망가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지수 이것도 의미 없습니다. 피로도 이런 것들도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로도도 엄청나게 높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SDNN이 15 미만이거나 TP가 100 이하다 이러면은 조금 깊이 살펴보셔야 되는데 특히 협심증 같이 관생동맥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 65세 남성분이신데 협심증 앓고 계셨고 스텐트도 박으셨는데 SDNN이 7.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조심하세요 했는데 그 다음날 심장마비 오셨습니다. 이분도 지금 15인데 그거 4월 후에 이제 심장마비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SDNN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이거,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보시면은 여기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SDNN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균형이다 의미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SDNN이 6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신경계가 망가졌는데 뭐 균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감정 상태가 보통 자율신경계가 망가졌는데 뭐 이런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SDNN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5 이하로 떨어졌다. 그럼 자율신경계 조절 능력이 거의 망가졌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다른 해석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마쳤는데 조금 길어졌습니다. 길어졌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를 드렸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이제 뭐 마지막에 이제 같이 제가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HRV하고 자율신경계에 관해서 정기삼 박사님이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뭐 도움이 됐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은 아까 끝물에 나왔던 우리 혈관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그 내용을 우리 임상 마케팅의 진난희 팀장님께서 발표를 또 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혈관 건강 검사와 활용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스트레스 자율신경 검사 플러스 어, 혈액순환 검사라고 해서 그 검사가 기기에 있습니다. 먼저 이제 혈관에 대해서 잠깐 좀 정보를 한번 살펴보고 기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판독하는 부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혈관 하면 주로 이제 혈액순환 상태를 많이 얘기하는데 삼성의료원에 계시는 혈관외과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혈관은 말 그대로 피가 흐르는 관인데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양소와 기타 산소 등을 이렇게 우리 곳곳에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몸속에 피가 막힘없이 잘 돌아야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 몸은 노화가 되면서 뭐 질병이라든지 식생활 변화, 흡연 이런 등으로 해서 혈관이 차차차차 좁아지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잘 관리하고 건강을 잘 지키면 건강하지만 이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막히거나 이랬었을 때 우리는 이 몸에서 신체에서 이제 반응을 보냅니다. SOS를 보내죠. 어지럽다든지 처음에는 약간 그 손이 저린다든지 느끼지 않는 미세한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제 뇌가 뇌가 막혀서 뇌출혈이 온다든지 기타 등등으로 위험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혈관 관리는 정말 생명 관리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혈관질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동맥 혈관이 협착되거나 아니면 폐쇄기에서 혈액 공급이 안 되거나 이런 걸 우리가 토탈 동맥 허혈 상태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치료 방법으로서는 병원에서는 주로 많이 하는 게 막히거나 또 그 해결되지 않으면 혈관 우회수를 한다든지 성형수를 한다든지 그 그물만 혈관 삽입을 한다든지 하고 또 약물로는 혈관을 막혀 있는 것을 확장시켜주고 혈소판을 혈소판제 약물을 주다든지 해서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치료들을 병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뭐 줄기세포 요법으로도 또 혈관을 청소를 해주는 그런 전문적인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는 스스로 우리 병원 가기 전에 나이가 들거나 그러면 많은 약물도 복용하시고 또 뭐 저리거나 한쪽이 약간 느낌이 마비가 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는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까 미리 좀 증상이 있거나 그러면 항상 먼저 체크하고 병원을 내원하는 거가 건강을 또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은 아까 얘기한 대로 건강한 혈액이 우리 몸을 살리고 혈액 자체가 딱딱하거나 아니 피가 흐르지 않고 흐름이 나빠지게 되면 우리 몸은 항상 세포 영양소 모두 다 충분히 세포의 영양소를 움직여주고 공급하는 게 혈액의 역할인데 이거 공급하지 못하게 되고 혈액이 딱딱해지거나 흐려지거나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흐름이 명확하지 않고 그러면 또 노폐물로서도 정체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피가 또 엉키게 되고 흐름이 나빠지게 되면 그리고 당뇨 환자도 그렇고 순환장애 환자도 그렇고 사실은 염증 사인들도 그렇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지는 면역 체계도 그렇고 우리 온 몸은 순환이 원활하게 잘 돼야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는 원인들이 다각도지만 결국은 혈액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맥파 원리를 이용해서 혈액순환 상태가 어떤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그 원리가 이제 맥파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장에서 쏴줄 때, 말초까지, 손끝까지 도달하는 그 시간은 0.16초, 불과 0.16 사이 계속 펌핑을 하면 말초스 디텍션이 됩니다. 우리 심장에서 박동에 의해서 혈관 벽을 따라서 계속 우리 대동맥 기시부에 따라서 혈관 벽을 따라서 나와서 말초에서 디텍트하는 신호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하게 되면 핑거 센서를 이용해 측정하게 되면 이런 신호가 나오게 되죠. 우리 혈관은 좌심실에서 꽉 쪼면 전신을 돌고 다시 또 깨끗하게 걸러져서 또 반복적인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그렇죠. 동맥에서 지금 심장에서 나와가지고 말초 세동맥을 통해서 걸러서 정맥에서 다시 또 심장으로 와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는 결국은 손끝에서 이러한 말초 세동맥, 모세혈관의 모양새를 보여주는 이 세동맥에서 우리 디텍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손끝에서 채취를 하는데 손끝에서 적외선이라고 하는 그 센서 붉은 빛이 나와서 여기 아테리, 캐필라리 아테리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측정한 거를 모두 다 모아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평가를 해주고 있죠.
원래 처음에 나온 신호는 아까 잠깐 설명 우리 소장님이 하신 것처럼 이런 1차의 파형이 맥파 파형입니다. 그런데 이 파형이 이렇게 명확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나온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차 미분을 하게 되면 한 번 미분을 하게 되고 2차 미분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이 신호가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단계 구별을 해주고 이 단계에 따라서 혈관 건강 상태가 어떤가라고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차 미분한 파형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계에서. 그래서 미분을 해서 보면 A 값 대비 B, C, D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요 베이스라인 대비 이제 그 B 값이 많이 내려오고 C 값은 올라가고 D 값이 이렇게 한 이런 기본 맥파 파형, 가속도표 파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노화 지수라고도 하고 이 값들이 다 아래로 많이 내려올수록 마이너스 값일수록 혈관 노화 정도는 마이너스 값 이쪽으로 내려올수록 더 노화 지수는 더 좋은 거고 이 마이너스 값이 위로 올라가면 나쁜 건데 물론 여기에서는 우리가 보여줄 때 가장 중요한 값이 이 B 값과 D 값을 토대로 이 기울기를 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의 탄력성과 말초 혈관의 탄력성이라고 하고 있고 이거는 수축기의 재상승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B와 D의 기울기를 가지고 혈관 단계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는 안 보여. A2 보시면은 이 A2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지금 결과지에 동맥의 탄성도, 말초혈관의 탄성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A 베이스라인 대비 A분의 B 값을 우리가 동맥의 탄성도라고 얘기하고요. 이 베이스라인 값으로 A분의 D를 우리가 말초혈관의 탄성도로 이제 표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맥의 탄성도와 말초혈관의 탄성도를 우리가 보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혈관 노화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패턴이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아까 가장 건강하고 좋은 파형은 1단계의 이 B 값과 D 값이 이렇게 사선으로 기울기가 된 게 가장 1단계 레벨이 1단계고 혈액순환 상태가 좋고 이 이 소프트할수록 이 B 값이 많이 내려오고 탄성도가 높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단계별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단계, 3단계, 4단계에 갈수록 보시면 기울기가 이렇게 반대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3, 4단계 수준에 있어서는 노화가 시작됐고 혈관과 예시를 하게 되면 여기에 플라그가 껴서 약간 이제 점점 두꺼워지면서 여기가 딱딱 하드하게 되니까 혈관 노화가 시작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차차차차 이렇게 단계가 낮아지긴 합니다. 결국은 건강한 사람은 1, 2단계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3단계부터는 노화가 시작되고 4, 5단계는 이제 어느 정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 고지혈증인지 아니면 뭐 동맥경화가 있는지 또 다른 디테일한 검사를 한번 해볼 수 있는 단계가 5, 6단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지가 이렇게 지금 바디 체커랑 맥펄스가 있는데 바디 체커에서는 보여주는 단계는 혈관 단계를 이런 식으로 혈관의 모양과 대비해서 이렇게 이 사람은 단계 레벨이 2다. 아니면 B와 D 값을 토대로 해서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3, 4단계부터는 이제 노화가 시작됐으니 관리를 하십시오라고 주의가 필요하고 5단계, 6, 7단계에서는 노화가 많이 진행됐으니 이때부터는 이 혈관 상태를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요 노화 지수를 토대로 이제 혈관 나이로 또 되어져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 건강한 사람일수록 20대가 되겠죠. 혈관 나이가 점점 많아질수록 이제 마찬가지로 이것도 나이로 표현을 해서 이제 좀 더 쉽게 보여드리기 위한 하나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한눈에 볼 수 있게 이 녹색 존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 현재 연령 대비 표준이다. 연령 대비 그 나이 대비 괜찮다라고 하지만 이 바깥으로 갈 경우에는 더 좋은 상태다. 동맥의 탄성도와 말초의 탄성도가 좋은 상태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쉽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A분의 B 동맥 혈관의 탄성도가 가장 중요한 지수가 되겠습니다.
맥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평균 심박수도 보여드리고 있고, 거기에 따른 단계도 보여드리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1단계부터 거의 6단계 수준에 걸쳐서 이렇게 많이 후진되어 있습니다. 2단계도 나오고 3단계도 나오고 4단계, 5단계도 나오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가장 많이 나온 단계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단계를 표현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말 조금 노력하면 3단계로도 올 수 있고 노력하지 않고 계속적인 그 식생활이나 식습관 관리하지 않으면 5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혈액순환 상태는 꾸준히 변하고 있고 계속적인 그 상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또 단계를 표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좀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4단계 이상부터는 관리가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맥펄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표시를 이제 나이대 표준 범위에 있나 아니면은 이제 좀 그 안 좋은 상태인가 매우 좋은 상태인가 또 이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혈관의 탄성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좀 그 응용하는 부분으로 좀 들어가 보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혈관 건강한 혈관과 차차차차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혈관 상태는 플라그가 끼고 이 그 지방이 있어서 우리 혈관이 좀 딱딱해지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고 혈관 단계도 다시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건강한 20대는 보통 1단계에 속하고 3, 40대에 4, 50대까지는 이렇게 3, 4단계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5단계부터는 거의 이제 거의 치료 단계, 역순, 이 기울기가 역순인 사람은 이제 치료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혈관 상태는 이렇게 혈관 모양입니다. 혈관을 이렇게 딱 단면으로 잘랐을 때, 내막, 중막, 외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쪽이 소프트하고 이 사이즈가 큰데 이미 플라그가 끼고 딱딱해지면 여기가 좁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착증이 생기고 혈관이 딱딱해지게 되는 거죠. 혈액순환 장애가 올 경우에는 5, 6단계 이상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위험한 상황이 뭐 중풍이라든지 치매라든지 동맥경화라든지 협심증이라든지 손발저림이 심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치료를 해서 치료 전후 사례도 병원에서는 보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5단계 이게 기본 APG 아니 DPA 파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미분한 건데 5단계 수준에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3단계로 다시 올라왔고 이 사람이 역순으로 돼 있죠. 그죠? 거의 6단계 수준이 당뇨 환자분들은 특히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혈액이 끈적끈적 하다 보니까 혈액순환 장애가 많이 오죠. 그래서 이렇게 6단계 수준이 이제 노력하고 식생활 개선하고 치료하면서 3단계 수준으로 왔다라고 하는 걸 한눈에 쉽게 치료하면서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혈관 건강이 우리 생명관리라고 했잖아요. 혈관 건강을 꾸준히 정말 간단하고 쉽게 체킹을 해야 되겠는데 혈관 상태는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빠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소리 없이 혈관이 아우성을 치고 있죠. 근데 그건 우리가 체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는 좀 늦은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손이 저린다든지 어지럼증이 발생한다든지 뭐좀 담이 많이 결린다든지 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체크를 하는 걸 권유해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병원에 갔었을 때는 뭐 초음파도 하고 CT도 하고 이런 검사들을 하겠지만 그거는 한 번 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쉽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걸로 체크를 꾸준히 해서 혈관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혈관 건강에는 이제 요즘에는 대부분 잘 아셔서 뭐 예방도 하고 생활 습관도 잘 관리하겠지만 누군가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대부분 사람은 이미 자기가 나빠졌을 때 좀 관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미리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규칙적인 운동을 하거나 가장 좋은 게 혈관에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음식 조절, 육류라든지 패스트푸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실제 밖에 음식들은 패스트푸드가 많거든요. 찬 음식, 콜레스테롤 이런 부분을 좀 피하는 게 좋겠고 뭐 누누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음주, 흡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혈관 건강에 매우 안 좋죠. 비만 관리도 반드시 해야 되고
빼먹을 수 없는 게 숙면을 취하는 게 가장 좋은 혈관 관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음식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건강보조제도 한 40대 이후는 그 건강보조제도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병원에서도 얘기하고 실제 그 혈관에 좋은 그 보조제가 오메가3, 6가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알그닌이라든지 커큐민, 강황 성분이 염증도 없애주면서 우리 혈관 건강에 가장 좋은 대표적인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거는 마늘이라든지 상추, 콩류가 가장 좋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또 최근에 들어서는 건강식품을 만들어내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주사도 있죠. 마늘 주사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결국은 미리 예방을 하고 관리를 해서, 요즘에는 백수라고 하잖아요. 백수를 드리고. 아파서 계속 병원에 혈관이 문제가 생긴 가장 대표적인 게 뇌졸중이잖아요. 뇌졸중으로 계속 고생하면서 병원에 누워 계시면 환자도 고생하지만 주위의 가족도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고 식생활도 중요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우리가 지금 혈액순환 검사를 하시면서 이제 가장 어려워하셨고 또 뭔가 문제가 생길 때 특히 주의사항이라든지 재현성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측정 시에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래야 그 검사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직후나 식후 검사하는 것보다는 식후 한두 시간 정도 지나서 하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그리고 프리뷰 상태라고 우리 미리 그 검사하기 전에 그 기계에 프리뷰 상태가 있는데 그때 미리 보기 상태에서도 움직이거나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매니큐어가 있게 되면 오차를 발생할 수 있으니까 매니큐어를 바르지 않고 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특정 환경의 온도도 좀 중요합니다. 너무 춥거나 너무 더워도 예, 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초에서 디텍션을 하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카페인이라도 흡연 이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전날 음주를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측정 표준은 왼쪽 검지로 측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레퍼런스를 구축할 때 왼쪽 검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정 상황이 안 되면 그 옆 손가락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왼쪽 검지를 권유를 하고요. 그리고 안정된 상태에서 조용한 환경에서 검사를 하도록 편안한 상태에서 그리고 심장 높이에서 검사를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아마 검사를 해보시면 이제 단계가 나왔을 텐데요. 그러면 판독 시 혈액순환 그 검사 판독 시에 참고할 수 있는 좀 좋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나쁘게 나온다든지 그럴 때 대표적인 그 사례들을 설명을 드리면요. 1, 2단계는 당연히 건강 상태가 좋을 때 나오겠죠. 그리고 20, 30대 젊은 연령층이 1, 2단계가 주로 나오고 꾸준히 연세가 좀 많이 드셨어도 꾸준히 운동을 하거나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은 1, 2단계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선행에서 얘기한 규칙적인 생활 습관, 음식 이런 부분도 주의한 분은 실제 1, 2단계 나오긴 하겠지만 그 외에 기타 사람들은 이제 1, 2단계 나오기가 조금 쉽지 않죠. 건강이 양호한 사람이다라고 하겠고 3, 4단계 그룹들은 이제 나빠지기 시작한 이제 잦은 음주 물론 이제 연세가 좀 드시면 이제 5, 60대 가면 3, 4단계는 기본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5, 7단계 그룹들이 이제 가장 주의를 하셔야 되고 고령이고 나이가 많을수록 특히 가장 많이 5, 7단계가 나온 그룹들이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비만, 동맥경화 이런 질병이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 5, 7단계에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하지 않고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온에서 측정할 경우에 아까 제가 환경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나친 저온은 말초의 순환을 수축시킵니다. 그래서 5, 7단계에 나올 확률이 있고 또 긴장되거나 과스트레스 상태에 놓인 경우도 5, 7단계에 많이 나올 수 있고 매니큐어 상태 측정하면 안 되고 또한 자세라든지 센서가 이렇게 핑거로 되어 있는데 꾹 누른다든지 안에 손가락을 넣고 누르게 되면 이 압력에 의해서 혈관 단계가 좀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편안하게 그 힘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제 우리가 뭐 반복적으로 한번 측정을 해봅니다. 반복적으로 측정했었을 때 약간 변화가 있거나 그런 부분.
반복 측정 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맥파 자체는 심장의 박동을 통해서 말초 디텍션 하기 때문에 수시로 약간씩 변화가 일부 존재합니다. 이거는 변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혈액순환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또 이 부분이 오전과 오후가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혈압이나 당뇨를 체크할 때도 오전과 오후가 약간 다르듯이 오전과 오후는 우리가 생체 리듬에 따라 약간 다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모든 검사, 우리 그 검진센터 검사하러 가실 때 오전에 검사를 하는 이유가 잠을 푹 주무시고 나서 다른 베이스라인을 배제하고 오전에 검사하는 거를 보통은 1차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오후가 되면 우리가 하루 동안에 활동을 하고 나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근데 그 상태니까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손가락을 막 움직이지 않고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주위 환경의 온도 이 부분 설명드렸고요. 음, 결국은 또 하나 신체 상태가 우리가 왼쪽 손에서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어깨가 통증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도 또 그 혈액순환 상태가 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40대나 60대 연령층에 호르몬 변화라든지 갱년기 변화가 있었을 때 좀 변화폭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의 압력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반복을 측정하실 때 어떤 그런 변동이 있었을 때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주의해 주시고 심장 높이로 측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과에 차이가 났었을 때 이제 그 고객 상담을 하신다든지 이제 환자분들을 보실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될까 저희도 고민을 해보고 실제 상황들이니까 설명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아주 큰 변화가 있었을 때는 한 번 더 측정하는 걸 원하지만 실제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인지를 하시고 우리가 충분히 안정을 취하고 측정상 주의사항을 다 지키고 재측정을 했었을 때 변동이 한두 번 더 있는 분들은 사실은 그 두세 번 측정했었을 때 평균값이 그 사람의 혈관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그 순환계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하루 변화량을 측정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보지만 그 단계가 매우 안 좋은 사람은 이제 기질적인 변화가 있나? 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우리 혈액순환의 상태는 우리가 변화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능적인 변화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2단계, 3단계, 4단계 굉장히 매우 많이 퍼져 있는 사람들은 기질적인 변화가 올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좀 유추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꼭 그 너무 변화가 심한 분은 2, 3일을 해서 그 사람의 평균값을 그 사람으로 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혈관이 건강해야 장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라든지 자유의 혈관 건강 상태를 꾸준히 체크를 하시는데 바디 체커나 아니면은 뇌펄스 이 부분을 측정을 해서 건강 상태를 꼭 확인해 보시도록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혈액순환 상태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뭐 얘기 또 잘 해주셔가지고요. 혈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좀 해주셨고, 지금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기는 한데요. 간단하게 저희 회사 쪽에서 지금 그 나오고 있는 제품들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받고서 일단 오늘 교육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한 24년 정도 이제 업력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 스트레스 자율신경계 쪽이라든가 체열 진단 쪽만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도 이제 많은 병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기본적으로 현재 저희 장비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 국내 마켓 쉐어는 1등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지금 해외 쪽에도 지금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저희 보유 기술은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 레퍼런스를 다 임상을 통해서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하고,
지금 현재 많은 이 누적 데이터가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예전에는 3분하고 5분 데이터만 했던 것들을 1분으로도 현재 줄여서 할 수 있는 그 이제 장비,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좀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다 보유하고 있고요. 다양한 이제 병원뿐만 아니라 현재는 기업체, 뭐 관공서 이런 어떤 헬스케어 쪽 분야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어떤 논문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그 레퍼런스 장비로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큰 축은 이제 어떤 생체 신호를 통해서 이런 HRV, 아까 보셨던 스트레스 자율신경이 진단 쪽하고, 적외선 체열 측정기를 통해서 어떤 통증 유무 판단하는 두 가지 큰 축의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가 이 AFD 800이라는 것들은 전문적으로 어떤 이 심혈관계 쪽이라든가 기립성 저혈압, 어지럼증을 또 측정할 때 쓰는 어떤 메디컬적인 장비를 다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로컬 쪽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전문적인 어떤 관리자들이 있는 그런 쪽 분야에서 3000U라는 제품을 쓰고 있고요. 가장 많이 또 쓰고 있는 하이엔드 모델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000P는 그 구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치에코 S는 신형 제품인 거고요. 일반적으로 요즘에 뭐 학교, 기업체, 뭐 관공서, 산림치유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기 편하죠. 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측정도 이제 1분 모드, 2분 30초 모드가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측정 용이하게 하시고 결과 보시고 필요에 따라서 A4 용지 출력하시거나 써멀 용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맥펄스는 이동과 휴대가 용이한 그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트북 하나 연결해가지고 항상 출장을 다니시거나 이동 검진이라도 무언가 필요할 때 그런 포터블한 어떤 모듈형 제품으로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뭐 전문적으로 어떤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죠. 어떤 다양한 그 기기들하고 연결해서 쓸 때 한다라는 기술 개발이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이번에 MSD 1000이라고 새롭게 나온 건데요. 이런 키오스크 타입의 제품인데 단순히 어떤 스트레스 자율신경뿐만 아니라 뭐 혈압계, 뭐 혈당계 여러 가지 항목들을 같이 연결을 해서 하나의 결과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추세로 나와서 어떤 스마트한 헬스케어 쪽 관련 그 분야에서도 지금 도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어떤 개인용 우리 홈헬스케어 제품들도 구비가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적외선 체열 진단기가 다양하게 있어서 정밀하게 좀 측정하는 또 통증 이상 유무에 판별할 때도 유용하게 쓰이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전 세계적으로 수출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당사의 어떤 제품들은 신뢰성이 높은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아까 들으셨겠지만은 각자 그 현재 뭐 쓰고 계시든 아니든 모델도 다 틀리고 그 구입했던 시기에 따라서도 어떤 버전이 좀 달랐던 부분도 있지만 큰 맥락에서는 비슷한 어떤 유형을 갖고 있는 게 있고요. 혹시라도 아까 그 각자 모델에 관련돼서 궁금하셨던 거는 저한테 메일로도 주셔도 되고 연락을 해주시면 되고 일단은 오늘 그 강의를 마치며 앞서서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셨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받아서 좀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요, 질문 얘기가 나오면 다들 뭐 조용하시긴 한데, 어떤 분들은 또 어려운 부분이 또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료가 항상 저희가 반복적으로 지금 그 진행을 예정 중에 있다 보니까 향후에도 좀 시간이 되시면 또 들으셔가지고 조금 더 주제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반복해서 필요했을 때는 조금 더 심화 교육을 또 진행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많은 또 참석들을 좀 바라고 혹시라도 이 관련 어떤 교육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메일이나 또 연락을 주시면은 같이 공유해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조금 오바된 부분이 있는데요. 또 장시간 또 이렇게 그 교육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또 감사드리면서 이번 또 5차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